벼락치기 한능검 심화편 시작합니다. 1급을 못 따는 이유는 이 심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앞선 통합본 내용만 아셔도 충분히 1급 따실 수 있습니다. 가끔 통합본이 너무 얕게 다뤄서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급을 못 따는 이유는 더 깊고 더 많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얕다는 여기 있는 내용들조차 꼼꼼히 외우지 않아서입니다. 이 통합본만 싹 외우셔도 충분히 1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심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단순히 1급이 아니라 90점 이상 고득점이 목표인 사람, 또는 내가 지금 기출 풀면 70점 이상은 나오는데 뭔가 더 알고 싶다, 선택지에서 모르는 내용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통합본을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릴 거여서 건너뛰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통합본 먼저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택지 노트에서 최근 10번 시험 중에 3, 4번 이상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별표 표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 심화편에서는 중요한 선택지들의 조금 깊은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했던 선택지의 내용들, 나아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 여기는 통합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지나가겠습니다. 보통 선사시대는 유무를 주고 해당 시대의 특징을 물으니까 내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각각의 대표 유물, 특징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이후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있었죠. 일단 고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8조법, 범금 8조를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고조선은 이 단군 왕검이 세웠죠. 그 이후에 쭉 지속되다가 기원전 194년에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위만이 기존에 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 8, 90년 후에 우거왕 때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수도 왕검성에서 약 1년 정도 저항하지만 결국 멸망하죠. 시험에 이 고조선이 나오면 가끔 선택지에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리고 위만조선 시기에 중국 지역의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였다 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이 중국과 남쪽의 진나라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생기죠. 이 여러 나라는 통합본 내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삼국시대 고구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 3명, 소스리왕, 광개토왕, 장수왕입니다. 그리고 7세기에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추가로 알면 사실 고구려의 핵심 내용은 끝입니다. 그런데 가끔 시험에 이 소스리왕 이전 상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우시왕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지창욱 배우님이 고국천왕 역을 했었는데 이 고국천왕 때 백성 구제책으로 진대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왕 11대 동천왕 때, 이때가 중국은 위초고 삼국지 시대예요. 조조가 세운 위나라에서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수도 국내성에 있는 환도성이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천왕은 아직 남아있었던 옥저로 피난을 가기도 했죠. 그리고 4세기 미천왕 때는 영토를 넓힙니다. 미천왕이 소스리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4세기 상황입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드라마 중에 김태리 배우님이 나온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또 있었어요. 거기서 자명고라는 북을 두고 호동왕자랑 낙랑공주 이야기를 노래하는 내용이 있는데 딱 이 시기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 낙랑공주가 저 북을 찢으면서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고구려도 백제처럼 수도를 2번 옮겼습니다. 이 2번을 다 시험에 묻지는 않지만 수도를 2번 옮겼어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곳은 졸본이었고, 주몽의 아들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 본격적으로 백제를 쳐들어가려고 평양으로 한 번 더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고구려의 순서를 쭉 한번 살펴보면 3세기 때는 고국천왕이 진대법, 그리고 환도성이 함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세기 때는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했다, 낙랑군을 축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손자 소스리왕, 그리고 광개토왕, 장수왕에 걸쳐서 고구려의 전성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7세기 때는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내부 분열이 이어지다가 나당 연합군한테 멸망하죠. 다음은 백제입니다.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공주, 공주에서 부여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각 시대별 대표 왕들을 알면 됩니다. 한성시대에는 근초고왕, 공주에서는 무령왕, 부여에서는 성왕, 이렇게 3명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백제도 근초고왕 이전에 고의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은 몰라도 됩니다. 근초고왕 이전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 고의왕 때 관등과 관복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해요. 가끔 선택지에 무슨 좌평이 나오면 백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이 이 고의왕 때입니다. 그리고 한 60년쯤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근초고왕이 왕이 돼요. 그러면서 근초고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구려를 공격했다라는 점이 있지만 이때 해외로도 백제가 활발히 진출했다는 거 또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순서를 한 번 더 짚어보면 근초고왕 이전에는 고의왕이 관등과 관복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죠. 백제는 근초고왕 이후에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합니다. 근초고왕 이후에는 고구려에서 우리 왕을 죽인 복수 하면서 계속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로왕 때는 고구려가 우리 쳐들어올 것 같은데 좀 도와줘 하면서 중국 북위에 군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패하죠. 그리고 근초고왕이 죽고 나서 정확하게 100년 후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의 계로왕이 죽고 수도 한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 계로왕의 아들 문조왕이 웅진으로 급하게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한 30년 후쯤 백제의 부활을 꿈꿨던 무령왕이 즉위합니다. 이 무령왕은 중국 남조와 교류하고 지방에 22담로를 보냈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그리고 무령왕의 아들 성왕은 수도를 부여, 사비로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꿈꿨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진흥왕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의자왕 때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는 멸망하는 이 전체 순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입니다. 신라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3명의 왕,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과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시험의 단골 출제 내용입니다. 이 신라의 순서를 보면 5세기,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에 왜가 신라를 쳐들어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신라가 가야보다도 약했어요. 최약체였습니다. 그래서 내물왕이 광개토왕한테 SOS를 치고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서 왜를 격퇴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고구려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러다 우리 다 잡아먹힐 것 같아 하면서 백제와 신라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가끔 선택지에 눌지왕, 눌지마립간이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아니면 백제 동성왕이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고구려 전성기 대충 장수왕 무렵 때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의 순서로 신라의 전성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흥왕 이후 진평왕 때 원광스님을 통해 수나라에 걸사표를 보내요. 고구려 좀 대신 혼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이거를 명분으로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살수대첩을 당하죠. 그리고 진평왕 이후에 선덕여왕을 거쳐 김춘추, 무열왕이 왕이 됩니다. 이 무열왕 때 백제가 멸망하고 이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때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죠. 삼국시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4개를 잠깐 살펴보면 삼국시대에서 제일 먼저 전성기를 시작한 거는 백제였죠.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광개토왕이 신라를 공격한 왜를 격퇴했고 그 아들 장수왕 때는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신라의 전성기죠. 신라 진흥왕은 백제 성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차지합니다. 원래는 한강 하류, 지금의 서울 지역은 백제가 먹고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진흥왕이 그 약속을 깨고 한강 하류를 차지합니다. 이 성왕이 배신을 당한 거니까 화가 난 성왕이 대가야와 함께 신라를 공격했죠. 이게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라가 이기면서 성왕이 죽죠.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은 꼭 순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국통일 순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도는 모르셔도 되지만 642년 같은 해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각각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밑에 백제 신라는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요충지였던 대야성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죠. 그래서 김춘추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내가 진짜 백제는 멸망시킨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는 같은 642년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왕과 신하들을 죽이고 본인이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은 우리는 당나라에 고개 안 숙인다 하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당나라를 안시성에서 막아내죠. 그래서 이때 당나라도 고구려 좀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김춘추가 당나라에 찾아가서 우리 같이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킵시다 하니까 당나라는 내가 백제는 잘 모르겠고 그래 고구려는 내가 멸망시키고 싶어 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동맹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약 3년 동안 백제의 부흥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본에서 두 글자, 네 글자 이름 복신, 도침, 그리고 흑치상지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왜가 백제를 도와서 있었던 백강 전투까지 추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8년 뒤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는 백제 부흥운동도 다 끝난 다음에 멸망하니까 순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려는 멸망하고 나서 굉장히 고구려스러운 이름이죠. 건모잠, 안승, 고현무 등이 부흥운동을 이끕니다. 이때는 당나라가 자꾸 한반도 전체를 넘보니까 신라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까지 다 멸망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먹으려고 욕심을 내요. 그래서 무슨 도독부, 도호부 이런 걸 설치해서 자기들이 이 한반도 내에서도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라와 크게 두 차례 큰 전투를 하죠. 지금의 의정부 지역에서 있었던 매소성 전투, 그리고 금강 하구 지역에서 있었던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합니다. 이 삼국시대 문화 중에 잘 나오지 않아서 제외한 내용으로 무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시험에 다시 나오는 추세니까 여기에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고구려를 보면 고구려는 처음에는 돌을 잔뜩 쌓아둔 돌무지 무덤 방식이었습니다. 또 중국 딜림선, 지반형 일대에만 이런 돌무지 무덤 12,000여 개가 산재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진은 고구려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굉장히 거대한 돌무지 무덤인 장군총입니다. 고구려는 이후에 이런 굴식 돌방 무덤 양식으로 바뀌어요. 무덤 안에 돌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벽화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은 다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고구려의 수렵도, 사신도 벽화 이런 벽화돌은 모두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입구만 찾으면 되니까 도굴이 좀 많이 발생하는 무덤이기도 합니다. 백제는 수도에 따라서 무덤 양식이 좀 달라요. 먼저 한성시대를 보면 이런 돌무지 무덤 형태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파구에 있는 석촌동 고분군 모습인데 고구려의 초기 모습 그리고 백제의 초기 모습이 모두 다 이런 돌무지 무덤 양식이기 때문에 백제 지배 세력이 고구려에서 이어져 내려왔구나 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웅진, 공주시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벽돌 무덤 두 가지 양식이 다 있어요. 공주에 있는 무덤들을 우리가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해 2025년 6월에 이 송산리 고분군 중 2호분에서 어금니가 출토가 되었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공주로 수도를 옮긴 문주왕의 아들 삼근왕이었겠다라고 무덤 주인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반면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무덤이죠.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여시대입니다. 부여에 가면 이렇게 백제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이 고분들은 다 굴식 돌방 무덤이고 부여에 있는 이 무덤들을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부릅니다. 신라는 초기에 좀 특이한 무덤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신과 껴묵거리 상자를 두고 위를 나무 덧놀로 씌운 후에 거기를 돌로 묶고 다시 그 위에 흙을 쌓아서 거대한 형태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에 가면 대릉원에 지금도 이렇게 거대한 고분들이 모여있죠.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것 중에 하나가 천마도가 있습니다. 벽화가 아니에요. 말 안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신라도 후기로 가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무덤이 김유신 장군 묘예요. 이 추가로 신라는 이 무덤을 삥 둘러서 12지신상을 새겨두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가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제일 중요한 신문왕 그리고 독서산품가를 시행한 원성왕, 혼란스러운 통일신라 말의 대표 진성여왕 이렇게 세 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말로 가면서 있었던 권력 쟁탈 과정 그리고 궁예, 견훤의 후삼국 시대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통일신라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외에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먼저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은 지방관리들을 감시하는 외사정을 파견합니다. 가끔 선택지로 나와요. 그리고 신문왕은 통합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신문왕 때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의 아들이죠. 성덕왕 때는 백성들한테 정전, 땅을 지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전 지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통일신라입니다. 그리고 신문왕의 손자죠. 경덕왕 때는 할아버지였던 신문왕이 없앴던 노급이 다시 부활됩니다. 왕권이 다시 좀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유명한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이 이 경덕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원성왕 때는 독서산품과라는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려고 시도했었죠. 그 이후에
이후에는 서로 왕이 되겠다는 권력 쟁탈전이 심해집니다. 대표 사건이 김원창의 난이 있죠. 그리고 진성여왕 때는 원종 애노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까지 후삼국 시대가 열리고 마지막 경순왕이 고려의 나라를 바치면서 신라가 끝이 납니다. 이 통일신라 통치제도가 선택지로 가끔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집사부 등 14부를 설치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통일신라입니다. 이 14개 부가 설치되기 시작한 거는 신라 때부터고 완성된 건 신문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라냐 통일신라냐 이렇게 세세하게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충 통일신라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로 시작하면은 통일신라죠. 그래서 지방행정을 구조 5소경으로 나누었다. 구서당 10정이라는 군사제도를 두었다 라는 거. 이 구조 5소경, 구서당 10정 다 신문왕 때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죠. 문무왕은 외사정을 두어서 지방의 관리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는 조금 독특하게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방의 유력 관리나 향리의 자제를 일정 기간 수도 경주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인질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했고 이 상수리 제도가 이어져서 고려 때는 기인제도가 됩니다. 우리 통합본에서 지증왕 하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동시전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통일신라가 되면 경주의 인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경주에 이 동시 외에 서시와 남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불교 중에서도 선종불교가 유행했죠. 어려운 경전 책으로 공부 안 해도 돼. 참선과 수행을 하면 된다를 강조한 불교 양식이 선종입니다. 이 통일신라 때는 전국 9개 지역에 대표 선종 종파인 구산선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구산선문 또는 구산문 이런 표현이 나오면 통일신라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종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가 이 승탑이 있죠. 이 통일신라 말이 되면 지방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각각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중 대표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그리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입니다. 그런데 궁예는 관신법을 쓰다가 신하들한테 쫓겨나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죠. 이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이 통일하기 위해서 후백제 견훤과 여러 차례 싸웁니다. 처음에는 견훤이 좀 더 셌어요. 어느 날 견훤이 경주까지 쳐들어가서 신라 경혜왕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건이 신라를 돕겠다며 갔다가 후백제와 공산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건이 아꼈던 장수 신승겸이 죽고 고려가 대패하죠. 이 공산전투 이후 3년 후에는 이번에는 고창에서 왕건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왕건은 내가 동쪽을 평안하게 해줬다 라고 안동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줬죠. 몇 년 후에 후백제에서는 후계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태자 자리에서 밀려난 첫 번째 아들 신검이 아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견훤이 배신감에 가득 차서 왕건한테 투항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라는 딱 봐도 고려가 이길 것 같은데 이 후백자가 망하기 전에 항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경순왕이 왕건한테 나라를 바치죠. 그리고 왕건은 이 경순왕을 경주를 관리하는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후백제와의 마지막 전투 1~2천 전투가 있죠. 여기서 왕건이 승리하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 위쪽에 있었던 거대한 나라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왕은 2대 무왕입니다.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는 문화재, 온돌, 정예공주묘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발해는 대조영이 동모산 일대에 건국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진나라라고 했다가 발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발해의 아들 무왕은 싸우는 무자를 쓰니까 전쟁의 왕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나라의 산둥지방을 공격을 했고 이난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이 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중국 눈치를 안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왕의 아들 문왕 때는 당나라랑 다시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를 상경으로 옮겨요. 사실 문왕 때는 수도를 중경으로 갔다가 상경으로 갔다가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상경으로 가는데 이 과정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수도를 옮겼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해와 신라의 교역로인 신라도도 이 문왕 때 만들어집니다. 연호는 대흥이었어요. 그리고 발해의 10번째 왕 선왕 때가 발해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해를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성대한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고, 이 거대한 영토를 다스려야 되니까 오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을 이때 두었습니다. 연호는 건흥이었어요. 추가로 발해 정치제도를 보면 발해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6개의 부를 두어서 삼성 6부제였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은 다시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이 6개 부서를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 감찰기관으로는 중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에 가끔 나와요.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문적원이라는 기관도 이 발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해하면은 솔빈부 지역의 말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어서 왕건이 세운 고려 보겠습니다. 고려는 이렇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각 시대별로 대표 왕 그리고 대표 사건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려 초기부터 보겠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이렇게 4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태조 왕건은 잔소리가 많은 왕이었다. 그래서 후대 왕들한테 남기는 훈요 10조, 신하들한테 남기는 정계와 계백 요서가 있었다. 그리고 개국공신 MBP들한테 준 땅 역분전이 있었고, 빈민구제책인 흑창까지가 태조 왕건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2개를 더 보면 아까 인질제도였죠. 신라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기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심관 제도라고 해서 출신 지역 사람을 중앙 관리로 임명해서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심관이 아까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죠. 고려 초기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3대 정종 때 거란을 막기 위해 광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4대 광종 때 왕권을 강화시키죠. 5대 경종 때는 전시가 제도를 처음 시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성종 때는 잘 아시겠지만 최승로의 시무 28조 12목 설치,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 설치가 있었고, 거란이 이때 처음 고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7대 목종 때는 이 전시가 제도를 한번 개정합니다. 그리고 목종은 강조의 정변으로 폐위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현종 때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 초에는 거란이 침입을 했죠. 왕건 때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거란이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왕건은 너네가 발해 멸망시켰잖아, 친구 안 해 라고 하면서 낙타를 만부교에 다 묶어놓고 굶어 죽이죠. 그리고 정종 때는 거란 침입에 대비해서 특별군인 광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종 때 8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서희가 외교로 막아내고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었죠. 2차는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란이 우리가 너네 기강 좀 잡아야겠다 라는 구실로 고려를 쳐들어와요. 이때는 2차 침입 때는 개성이 함락돼서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약한 장군이 우리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에도 나왔던 양규 장군이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침입은 강감찬 장군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이 거란 침입이 끝나고 잠시 동안 외부 침략이 없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잡았던 이 시기, 우리는 문벌 귀족 시기라고 부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경원 이씨다, 해주 최씨다, 파평 윤씨다, 경주 김씨다 라는 분들 계시면 이 당시에 고려를 들였다 놨다 했던 가문의 후손이십니다. 이 시기에는 크게 4명의 왕, 그리고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여진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종 때 마지막으로 전시과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해주 최씨 사람이죠. 최충이 구제학당을 만들면서 사교육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문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숙종이 왕이 됩니다. 숙종은 화폐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은병, 해동통보를 주저하기도 했고, 이 여진을 막기 위해서 별무반을 조직한 왕도 이 숙종입니다. 그리고 숙종의 아들 예종은 교육의 왕이자 국방의 왕이었죠. 아버지가 만든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을 몰아냈고 동북 구성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교육이 너무 유행하니까 공교육을 살리자 하고 양형고, 칠제 등을 설치했죠. 통합본에서 이 내용들은 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종의 아들 인종 때는 2차례의 반란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자겸과 척준경이 일으킨 이자겸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진이 세운 금나라 정벌 하자 하면서 수도를 평양, 서경으로 옮기자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 묘청의 난을 두고 나중에 신채호 선생님이 이 사건이 조선 역사상 일천연례 제1대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인종의 아들 의종 때 무신정변이 발생합니다. 무신정변은 흐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중부, 경대승, 이민을 지나서 최씨 정권 시기로 이어졌고, 최씨 정권 때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항쟁을 하다가 결국 항복하고 개경으로 돌아오는 이 전체 흐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침입으로 거란 침입 때 만들어졌던 초조대장경, 그리고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황룡사 구축목탑이 이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몽골 원에 항복하고 나서 원에 내정간섭이 있었고, 내정간섭을 끝낸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죽고 18년 만에 고려가 멸망하는데, 그 과정까지 자세한 내용은 통합본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의 사회경제 내용 중에 조금 더 심화해서 살펴보면, 고려는 군사제도를 중앙은 2군 6위, 지방은 5도 양계로 나누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림 보시면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5도와 국경지역에 북계, 동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5도 양계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개경에는 성종 때 설치한 국자감이 있었고, 지방 거점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귀족 자제들은 주로 제술업이나 명경업을 보았고, 고려는 독특하게 승려들이 보는 시험인 승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오품이상 관리의 자손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조선은 2품 이상 굉장히 고위급 자손들만 가능했고, 음서제도로 벼슬을 할 경우에는 상한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조선은 거의 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벼슬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고려는 5품 이상만 되면은 과거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 조금 더 귀족 사회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제도가 이 음서제도입니다. 자, 토지제도를 보면 왕건이 공신들한테 준 역분전이 있었죠. 그리고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식과가 메인이었습니다. 전지와 시지, 그러니까 밭과 살림권을 주는 토지제도였고, 경종 때 시작해서 목종, 문종 때 각각 수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요. 우리가 전식과라고 하면 아, 이거 고려의 토지제도구나, 시작한 왕은 5대 경종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 사실상 이 전식과 제도가 무너지면서 관리들의 녹봉이 부족해지니까 녹과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농업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서 농상 집요가 도입이 됩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세종이 만든 농법서 이름은 농사직설이죠. 그리고 고려는 이 불교 신앙 조직인 향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매향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진짜 고득점이 목표이신 분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사회시설로는 빈민구제책으로 왕건 때 흑창을 만들었고, 성종 때 의창으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쌀값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물가를 조정하는 상평창도 운영하였습니다. 구제기관으로는 제위보, 구제도감, 구급도감 다 고려입니다. 고려는 이렇게 무슨 도감이 많아요. 의료기관으로는 약을 취급하는 해민국이 있었고, 진료를 하는 동서대비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선은 해민서입니다. 의학서로는 향약구급방이 있었어요. 조선은 향약집성방이죠. 마지막 문화 파트를 보면 고려는 불교와 함께 도교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팔관해, 초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도교입니다. 그리고 고려 때도 풍수지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통일신라 말에 도선 스님이라는 사람이 왕건 집을 지나가면서 아,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말 큰 사람이 될 거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묘청이 난을 일으킬 때도 거 봐라, 개경에 우리 다 쇠해서 이자겸의 난 같은 게 일어난 거다, 이제는 서경이 흥하니까 거기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라고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종 때는 지금의 서울 지역이에요. 남경 길지설이 돌아서 서울, 남경에 도성을 하나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속활자는 고려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234년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 이벤트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이 금속활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프랑스 도서관에 있는 직지심체요절이 고려 때 만들어졌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죠. 여기까지 심화 내용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조선시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시작! 벼락치기 한능검 심화편 계속해서 조선 시작하겠습니다. 한능검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조선입니다. 50문제 중 최소 10문제에서 12문제가 여기 조선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꽤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을 기점으로 앞부분을 조선 전기, 뒷부분을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는 태조 이성계부터 명종까지 총 13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종, 문종, 단종, 예종, 인종은 재위기간이 3년 이하예요. 그래서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을 제외한 8명의 임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본에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생략되었던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왕이죠. 약 6년 정도 왕을 하다가 이방원의 왕자의 난을 겪고 충격을 받아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2년 후에 지금의 서울에 경복궁을 짓고 한양으로 천도하죠.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에 나오는 궁궐을 이 이성계 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 때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해서 하늘을 돌에 새겼습니다. 여기 1467개 별이 담겨져 있고 이 밑에는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제작자들 이름이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을 정치사에서 물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고 왕위에 즉위했고 고려시대 때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그 외에 종종 묻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금을 확충하기 위해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호패를 차고 다니게 했고 양전사업도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 호패에 조동환님은 병자년생이고 임진년에 문과에 급제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패하긴 했지만 저화, 종이돈을 발행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이때 만들었죠. 그리고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정치사에서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연분 구등법을 시행했죠. 풍용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스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세종은 사실 정치사보다도 문화사 쪽에 가면 정말 외울 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제가 개념편에서 다룬 내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이 두꺼운 글씨인 농사직설, 칠정산, 향약, 집성방 이 볼드체 처리한 건 모두 세종 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만든 문화유산입니다. 먼저 농사직설은 우리 땅에 맞는 농법서입니다. 노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경험담을 담은 책이죠. 헷갈릴 수 있는데 고려 때는 농상지묘가 원나라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칠정사는 역법서예요. 이전까지는 중국의 하늘을 토대로 별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칠정사는 한양, 서울의 하늘을 기준으로 7개의 별, 해, 달, 그리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의 움직임을 계산한 책이 이 칠정산입니다. 향약 집성방은 우리 풍토에 맞는 치료법과 약재를 수록한 의서입니다. 의방유치는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그리고 세종도 조선 통보라는 화폐를 제작했습니다. 유통에는 실패했죠.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은 갑인자를 주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미자와 갑인자로 찍어낸 책들입니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갑인자가 조금 더 글자 모양이 아름답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오른팔 김종서를 제거하는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성산문, 박평윤 등 단종 복위 시도를 하는 세력도 제거하면서 그 근거지라고 판단되는 집현전도 폐지합니다. 경제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직전법 실시죠.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죽었을 때 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인 수신전,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주는 토지인 휴량전도 이때 폐지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시의 난, 이징옥의 난도 모두 세조 때입니다. 세조는 불교를 굉장히 좋아한 호불군주였죠. 그래서 강경도감을 만들고 여기서 불교 경전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탑이 있습니다. 고려 때 원나라 영향으로 만든 경천사지 10층석 탑이 있고 이 탑을 본따서 만든 원각사지 10층석 탑이 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에 있죠. 너무 둘이 비슷해서 둘 중에 어떤 게 원각사지 10층석 탑이게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 경천사지 10층석 탑의 영향을 받았다, 세조 때더라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이 9대 성종의 최고 키워드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이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예종 때 검토를 하였고 성종 때 완성됩니다. 성종도 이 세종의 환생이다 할 만큼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홍문관을 만들고 거기서 경연을 합니다. 경연을 하루에 3번씩 열어서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하고 끝나면 자연스럽게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윗분들 회의 자료를 하루에 3번씩 만든다 라고
라고 생각하면 아마 야근이 굉장히 일상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종 때 본격적으로 제야에 묻혀 지내던 사림이 정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사실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종 때부터 관수 관급제를 시행합니다. 조세를 수조권이 있는 관리가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조세를 수취해서 관리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화파트를 살펴보면 세종은 농사 직설이었다면 성종은 금양 잠록입니다. 이 금양이 지역 이름이에요.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지로는 동국여지 승람이 있어요. 이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중종 때 이걸 한번 업데이트한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조 오레이라는 의례서와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 역사서도 다 성종 때 이릅니다. 사실 성종 때 문화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건 성현의 악합개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악기에 대한 규격도 나와 있고 그 외에 각종 악보들, 춤 등 조선시대 음악 전반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렇게 성종 때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 세력이 정치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은 훈구파예요. 이 훈구파들은 세조 때의 계유정난 그리고 중종 반정 등의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 집단입니다. 대표 인물로 이 숙주나물로도 알려져 있는 신숙주 그리고 한명회 등이 있죠.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 세종 반대파 중에 한가놈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회에서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나는 한명회다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훈구파의 대표 인물이었죠. 이 훈구파들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 등 다른 이념에 대해서도 비교적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파는 좀 다릅니다. 향촌 곳곳에 있던 선비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는 온리 성리학만 중시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학문이나 종교는 다 이단이다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대표 인물이 이 성종 때 김종직 그리고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있죠. 그래서 이 살인파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총 4차례의 사화가 발생합니다. 이 연산군 때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달이 돼서 무오사화가 발생합니다. 이 초한지 보신 분들은 항우가 황제인 의제를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의제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의제는 단조이고 항우를 세조처럼 비유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거를 빌미 삼아서 김종직 세력을 공격을 했죠. 갑자사화는 폐위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 사사사건과 관련된 신하들을 모조리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결국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죠. 중종 반정으로 진성대군 중종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중종 때 개혁신하 조광조가 등장하죠. 조광조는 과거제도도 폐단이 있다. 추천제인 현량과를 실시하자. 그리고 중종 반정 때 사실 공도 세우지 않았는데 가라로 공신이 된 공신들이 너무 많다. 공신 중에 한 65%는 삭제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삭제 리스트 제출합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도교의식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라는 관청이 대체 웬 말이냐, 소격서 혁파하자, 그리고 마을마다 향약을 보급하자 등등 정말 많은 개혁안을 건의합니다. 그러다가 역풍을 맞아서 조광조와 그 일파가 제거되는 기묘사화가 발생하죠. 중종 때는 추가로 삼포배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설치됩니다. 그러다가 외구가 자꾸 우리 다시 교육하게 해줘 라고 하니까 임신약조를 맺으면서 제포만 열어줍니다. 연포와 부산포는 이때 폐쇄해요. 사량진 외변이 나와도 중종 때입니다. 명종 때는 외척 간 다툼인 을사사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윤원영 쪽이 이겨요. 그 연장선으로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 번 더 이 유님 세력의 잔당들이 숙청당합니다. 이때 유명했던 도둑 임꺽정이 있죠. 명종 때는 을묘외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이때 상설화됩니다. 추가로 명종은 세조 때 직전법도 폐지시켜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리들이 지금 마치 월급제도처럼 딱 녹봉만 받습니다. 조선 후기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사실 별로 넘길 왕들이 없어요. 거의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념편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발생하죠. 이때 왜군을 막기 위해 우리도 포수가 필요하다 해서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는 포로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답 겸 세완사를 보냅니다. 사명당 대사가
대표로 파견이 되는데 약 3,500명의 조선인 포로를 다시 조선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 회답경 세안사가 나중에 명칭이 바뀌어서 조선통신사가 되었고, 이 통신사와 관련된 기록들은 현재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 다시 교역을 시작합니다. 광해군 때는 부산 두모포에 외관을 두었다가 숙종 때가 되면은 부산 초량외관 동래 쪽으로 옮깁니다. 가끔 선택지에 조선 후기 상황을 물어보면서 초량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조선 숙종 이후의 일입니다. 광해군 때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먼저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했고, 영창대군을 죽이면서 나중에 광해군이 쫓겨나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내용이죠. 대동법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공인입니다. 대동법을 시행한 기관 선해청에서 공인들이 미리 돈, 공가를 받아서 전국 각지로 가서 각자 물품을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 전체의 상품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죠. 인조 때 일어난 굉장히 큰 규모의 반란이 이괄에 나뉩니다. 당시 평안도 병마절도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이 반란군 세력이 한성까지 진격합니다. 인조는 이때 공주로 피난을 갔죠. 공주로 피난을 갔는데 어떤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떡에다가 콩고물을 묻혀서 인조에게 주었는데, 이게 절세게 맛이었나봐요. 그래서 유래된 게 임절미, 발음이 편하게 나중에 인절미가 되었죠. 지금도 공주에서는 이렇게 인절미 축제합니다. 그리고 이 이괄의 난 때 평안도에 있던 조선의 정예병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돼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조는 세종 때 연분구등법을 시행했다면 이거를 그냥 일괄 사두로 고정시키자는 영정법을 시행했죠. 그리고 훈련도감에 이어서 어영청, 총룡청, 수호청을 설치했습니다.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효종은 우리 아버지가 청에 머리 박은 거 너무 분하다 하면서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죠. 그리고 이때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지금의 러시아 지역인 나선정벌에 파견했다. 이 문장도 효종을 묻는 정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효종의 아들 현종은 두 차례 예속 논쟁이 있었죠. 현종의 할머니가 이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냐가 주요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속 논쟁의 첫 번째는 기해 예속입니다. 효종이 죽고 나서 효종의 어머니 인조의 아내는 상복을 대체 몇 년 입어야 하냐로 논쟁이 붙었죠. 서인은 효종 복림대군은 차남 아니냐, 그러니까 1년만 입어도 된다 라고 했고, 남인은 효종이 차남을 맞는데 그래도 왕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사대부의 예를 따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3년은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서인의 주장이 이기죠. 그러다가 1674년 현종이 죽기 정말 몇 달 전에 효종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현종의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현종의 할머니는 며느리의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로 또 논쟁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인이 이깁니다. 이렇게 자세히는 사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옷과 관련한 복상 문제가 나왔다, 선택지에 기년복 이런 말이 나온다 하면 지금 이거 현종 때 예속 논쟁이구나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왕권 강화를 이야기하는 쪽이 남인이고 왕도 사대부다 라고 보는 쪽이 서인이다 정도 아시면 정말로 훌륭합니다. 현종의 아들 숙종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청과 국경 문제를 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고,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유형을 설치하면서 우리 선조 때부터 이어진 훈련도감, 어영청, 총룡청, 수호청, 그리고 금유형까지 5군형이 숙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차례 환국이 있었죠. 환국의 순서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문에 장희빈, 인현왕후, 송시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 이거 지금 숙종 때 환국이구나 정도 뽑아내시면 충분합니다. 숙종의 아들 경종은 재위기간이 4년으로 짧습니다. 이때는 신임사화가 있었어요.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은 소론이었고,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노론이었습니다. 이 경종 때 경종이 아들이 없으니까 노론에서 연인군을 세제로 삼아라 라고 하니까 이 소론 세력들이 왕이 아직 젊은데 불충하다 라고 하면서 노론을 공격하죠. 그래서 노론의 주요 대신 4명이 처형당한 사건이 이 신임사화입니다. 영조와 정조는 조선 후기 단골 출제 왕들입니다. 정말로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내가 만약에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직전 기출에서 영조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정조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번갈아 가면서 자주 나오는 왕들이니까 핵심 내용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개념편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
선종, 철종 3명의 왕 때는 약 60년간 세도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정말 소수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다 해먹죠. 이 부분도 개념편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개념편에서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는 다뤘었는데 지방행정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선의 지방행정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했고 그 밑에 330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군현마다 파견된 지방관, 수령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종 때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해서 아전이나 백성들이 이 수령을 고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수령을 임명해서 내려보내면 향리, 아전들이 이런 식으로 수령 옆에서 보좌를 했죠. 그리고 지방마다 토착 양반 세력인 유향소가 있었어요. 이 유향소에서는 수령이 와서 일을 잘 못해.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좋은 말로는 자문, 나쁜 말로는 훈수를 두기도 했고 어떨 때는 향리들이 수령을 좀 괴롭힐 때가 있어요. 텃세를 부리고 하면 어디 양반한테 함부로 그러냐 하면서 수령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착 양반들, 유향소를 임명하는 사람은 서울의 경제소에서 이 유향소의 인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보면 먼저 최고학교 성균관이 있었고 한성에는 사부학당이 있었습니다. 동학, 서학, 남학, 중학으로 나누어서 각 100명씩 있었던 국립중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30개 각 9년에는 한 개씩 국립학교, 향교가 있었습니다.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었습니다. 문과는 3년마다 보는 식년시, 나라의 경사가 생기면 보는 증광시, 성균관 유생들이 볼 수 있는 알성시가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나 재혼한 여성의 자식, 그리고 서울의 자손은 문과는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려 때는 없었던 무과가 조선시대에는 있었습니다. 대외관계 중 먼저 일본을 보면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 섬을 정벌했고 이렇게 부산포, 연포, 제포 3개의 항구를 개방했습니다. 계약조를 체결하면서 무역을 허용하기도 한 게 이 세종 때 일입니다. 중종 때는 삼포회란이 발생하면서 비변사가 임시로 설치가 됐고 제포만 허용이 됐습니다. 명종 때는 의묘외변이 발생하면서 비변사가 상설화되었죠.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후약조를 체결하면서 부산포만 개항을 했고 조선 통신사를 보내서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는 태평관, 북평관, 동평관을 두어서 각각 명나라, 여진, 일본 사신이 오면 여기서 접대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를 보면 조선 건국 직전에 과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경기도에 한정해서 토지 수조권을 관리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세조 때의 직전법이 있죠.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관수 관급제를 거쳐 명종 때는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관리들에게는 월급인 녹복만 지급이 됩니다. 군사제도는 선조 때 훈련도감, 인조 때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숙종 때는 금유형이 설치되면서 오군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군형은 전부 직업군인 체제였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오군형 체제 중에 선조 때 만들어진 훈련도감, 숙종 때 만들어진 금유형입니다. 이 총룡청, 수어청은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법전은 성종 때는 경국대전, 영조 때는 이 경국대전을 보완한 속대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 완성됩니다. 이 대전 통편과 대전 회통이 서로 좀 헷갈리니까 흥선대원군의 히읗으로 대전 회통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는 조광조가 향촌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향약을 보급했습니다. 이 향약이니까 마을의 약속이에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읍면동 단위인 동약 더 단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 특정 문중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전국의 서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 조선 후기 경제는 사실 이 내용만 알면 충분합니다. 혹시 나올 만한 것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 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지역마다 민간 상인들 사상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제일 유명한 상인은 개성상인의 송상이었죠. 한강에는 마포 같은 포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경강상인 경상, 그리고 의주에는 청나라와 교역한 만상, 부산에는 일본과 교역한 내상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죠. 성리학의 대표주자 이황과 이위 보겠습니다. 먼저 천원권의 주인공 이황은 이와 기 중에 이를 강조하는 주리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리론이 뭔가요? 모르셔도 됩니다. 주리론, 이황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선조에게 주자학의 핵심 이론을 그림을 그려서 알려준 이 성학 10도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기대승과 편지로 이 사단칠정 논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황은 영남학파를 형성하였고 안동에 이황을 추모하는 도산서원이 있죠. 그리고 주위의 사상을 정리한 주자 서전료, 예한향약도 다 이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천원권의 주인공 이인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죠. 이황이 주리론이라면 이인은 주기론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서적으로는 성학지묘, 동호문답 등이 있어요. 이황이 왕권을 중요시했다면 이인은 현명한 신하가 군주를 잘 가르쳐서 기지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는 재상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이인은 당시에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지낼 정도로 굉장히 실무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실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도 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10만 양병설과 토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내자는 수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인은 해주향약, 서원향약도 만들었습니다. 자, 성리학은 조선 후기에 실학으로 발전하죠. 암기할 게 정말 많은 실학은 사실 이 표만 외우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외우려고 치면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풀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학은 크게 중농실학, 중상실학, 국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중농실학자는 이렇게 3명입니다. 먼저 유형원은 반개수록을 통해 균전론을 주장했습니다. 균전론은 신분에 따라 농지를 차등 분배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을 통해서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한전론은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땅인 영업전을 나눠주고 이 영업전은 절대로 매매를 못하게 하자. 대신에 영업전 이상의 땅은 서로 매매할 수 있게 하면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쓴 책이 많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등 많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여전론은 공동농장을 다 같이 운영하고 여장이 사람마다 각자 일한 노동량을 체크한 다음에 추수할 때 그 각자 일한 만큼 곡식을 분배하자라고 제시한 이론입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게 외울 게 많게 느껴지면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1급 받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중상실학의 대표도 총 3명이 있습니다. 먼저 홍대용은 의산문답, 이마경륜 등을 썼고 지구가 돈다라는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홍대용이 천재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도 직접 만들고 했었습니다.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을 통해 무능한 양반을 비판했고 청나라에 다녀와서 열알기를 통해 우리도 청나라처럼 좀 수레와 선박을 쓰자, 그리고 화폐도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박지원의 손자가 철종 때 삼정 이정청을 건의한 박규수입니다. 박규수는 개화사상의 선구자이기도 하죠. 이 북학사상이 나중에 개화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박재관은 박지원의 제자입니다. 서울 출신이지만 규장관 검사관으로도 활동을 했었죠. 북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청북무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 역사서는 이렇게 5개만 알면 됩니다. 이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예요.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를 다루면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동희의 동사도 고구려의 역사를 다루면서 만주지역까지 역사 연구 분야를 확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도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루면서 조선의 역사는 마한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마한 정통론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수백 종의 외국 자료를 인용해서 저술을 했고 이응희의 연려실 기술은 기사 본말체를 썼어요. 그래서 작가의 사견 없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서술한 책입니다. 그 외 분야 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념편에서 말씀드렸던 표만 외우셔도 1급 합격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다 모르셔도 됩니다. 지리서는 역사 지리지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죠.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가 있고 각 지역의 풍수지리와 그 지역의 인심을 작성하면서 선비들이 살기 좋을 만한 땅을 작성한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습니다. 이 한능검 시험이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이 택리지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언어연구는 유희의 업문지와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가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이수광의 지복유설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그리고 영조 때 만들어진 동국문헌 비고까지 알아주시면 조선 후기 백과사전
동화사전은 끝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과학기술 보겠습니다. 먼저 의학서로는 우리 조선 전기 때는 세종 때 만들어진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서로 가장 유명한 책 동의보감이 있죠. 동의보감은 허준이 광해군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이 동의보감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홍역을 연구해서 마가회통이라는 의학서를 지었습니다. 우리 농서는 아까 세종 때 농사직설, 성종 때 금양잡록이 있죠. 후기에는 농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속의 농가십성,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우수의 회동농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까지 알아주시면 후기 농서는 끝입니다. 너무 많다 하면 조선 전기 농사직설과 금양잡록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천문학은 아까 본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세종 때 쓴 칠정산이 있습니다. 후기에는 김육이 청나라의 달력 시연력을 도입했습니다. 이 김육은 대동법의 전국 확대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까 했었죠. 홍대웅은 지전서를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의료시설은 활인서와 해민서가 있습니다. 고려는 동서 대비원과 해민국이었죠. 마지막 종교까지 살펴보면 종교 중 천주교는 정조 때 윤지충이 처형된 신해박해와 순조 때 대규모 탄압이 있었던 신유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동학이 창시되었습니다. 최재우가 만들었죠. 2대 교주 최시영 때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노래 가사를 담은 용담유사도 이 동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심화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벼락치기 한능검 심화편 계속해서 개화기 가보겠습니다. 개화기는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은 1863년부터 강제 한일 합병이 일어난 1910년까지 약 47년 동안의 시기입니다. 기간은 짧은데 여기서만 한 7, 8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꽤 꼼꼼히 공부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개화기는 크게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10년, 그리고 강화도 제약부터 여러 개화 정책들이 일어났던 1880년대 상황,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부터 마지막 경술국치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개화기는 개념편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겹치는 내용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세도 정치를 끝내고 권력을 잡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10년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제일 큰 목표는 일단 왕권 강화였죠. 그 일환으로 시행한 게 이 경복궁 중건과 비변사 기능 축소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불과 1년 전에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만큼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이 흥선대원군한테는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 시행한 게 이 사창제, 호포제, 서원철폐가 있습니다. 환곡제라는 건 우리 보릿고개 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해서 갚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엄청 높아지면서 사실상 고리대금 업체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환곡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사창제입니다. 민간 단위에서 좀 부유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서원은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전국에 약 600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백성들한테 해가 된다면 내가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면서 47개만 빼놓고 전국에 있는 서원들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주요 사건들입니다. 이 순서로 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제병 오신척 이 순서대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념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최익현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립니다. 아니 왕이 벌써 22살인데 언제까지 대원군이 정치를 대신할 거냐, 물러나라 해서 이 상소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뒷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1876년 최초의 근대식 조약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나라의 문을 열면서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시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또는 반발이 있기도 한 시기가 이 1876년부터 18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죠. 그러면서 이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같은 해에 통상장정 그리고 수호조교 부록이 체결되었습니다. 요즘 관세가 계속 핫한 화제이기 때문에 이때 맺은 통상장정 조일무역규칙 때는 이 무관세였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무관세로 조약을 맺은 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 총 3차례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조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나라 문을 열면서 개화 정책을 시행을 해요. 이 팔팔한 조선을 만들자 하면서 1880년대
초에는 통리기무하문을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하는데 이 조선시대 5군형이 있었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그리고 금이형까지 이 5군형 체제를 무의형과 장어형, 이형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 두 가지가 이 개화정책에선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화정책에 반대하면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요. 대표 인물이 이만손과 최익현입니다. 이만손은 특히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면서 영남 만인소를 이끌었고, 최익현은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1882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먼저 미국과의 조약, 조미수어 통상조약이 있었고, 두 달쯤 후에 이모군란이 발생했습니다. 각각의 핵심 내용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외국의 문물을 좀 보고 배우자 하면서 일본, 청, 미국에 각각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참고로 청의 무기공장을 견학하고 와서 만든 게 기기창이 있죠.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 마젠창, 멜렌도르프가 파견이 되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엄청 심해집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진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일본 공사관에 숨어들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우르르 몰려가서 일본 공사관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관을 새로 지어주고 배상한다 라는 내용이 갑신정변 끝나고 맺은 한성조약입니다. 이모군란의 제물포조약 그리고 갑신정변의 한성조약 서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거문도 사건 그리고 중립파론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영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짰겠다면서 연해주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해군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걸 본 지식인들은 우리가 무슨 열강들의 놀이터냐, 이건 아니다 하면서 우리도 크기는 작지만 벨기에나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되자 하면서 중립파론이 이 시기에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1880년대 문화를 살펴보면 먼저 방문국이라는 인쇄소가 있었죠. 여기서 발행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입니다. 그리고 전한국에서는 당오전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상평통보에 5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당오전인데 실제로는 한 2배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죠. 청나라에 파견된 영선사가 돌아와서 만든 무기 공장이 기기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는 원산학사입니다. 여기서는 무술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관립학교는 유경공원입니다. 헐버트라는 사람을 초빙해서 외국어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헐버트는 참고로 나중에 고종한테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때 이 명성황후의 조카 민혁익이라는 사람이 칼에 여러 차례 찔려서 굉장히 크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거를 알렌이라는 사람이 살려요. 그 답례로 알렌의 건의에 따라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제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최초의 우편 1884년이죠. 지금의 우체국의 전신 우정총국이고 이게 열리는 축하 파티에서 일어난 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화면에 타자기는 영화 같은 데서도 보신 적 있죠. 최초의 전신도 이 1885년 이때쯤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오을미개혁, 대한제국, 광무개혁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강제 병합을 당하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연도별로 주요 사건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화사 내용까지 정리한 내용이니까 각자 혹시 정리하고 계신 노트 있으시면 여백에 이 표 하나 더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지식인층이 주축이 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면 정확하게 10년 후인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이 동학농민운동은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구밀란으로 시작해서 1차 봉기가 먼저 있었고 황토현, 황룡총 전투와 전주성 점령까지 쭉 이기면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죠. 그 이후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외세를 물리치자 외세타도를 외치면서 2차 봉기가 일어나고 공주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일련의 과정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있던 같은 해에 1차, 2차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먼저 1차 갑오개혁은 이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되어서 오래된 봉건적인 제도, 악습 굉장히 많이 이때 없앴습니다. 이 1차 갑오개혁이 있던 약 3개월 기간 동안 처리한 개혁안이 200건이 넘어요. 이때 없어진 대표적인 개혁안이 이 과부의 재가 허용, 연적법 금지, 고문 금지 등 굉장히 많은 악습들이 이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은 고종이 종묘에 가서 우리는 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다, 독립서고문을 바쳤고 홍범 14조를 읽으면서 시작이 되었죠. 자세한 내용은 개념편과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894년 다음해 1895년에는 삼국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그 대가로 청나라한테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요동반도, 만주 지역은 러시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거를 낼름 가져가니까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 러프독 3국이 일본을 압박해요. 일본이 여기에 굴복하면서 결국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는 사건이 삼국 간섭입니다. 그리고 이걸 본 명성황후가 일본이 아직 러시아한테는 당하는구나 하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일본이 자객들을 보내서 한나라의 왕비를 시해하는 의미사변을 저지르죠. 그리고 의미사변 이후 시행된 개혁이 의미개혁입니다. 이때 단발령이 있었고 건양연호 제정, 친위대, 진위대 설치 다 이때 의미개혁 때 일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이 의미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이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 과정에서 생겨난 협회가 독립협회입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청나라 사신이 들어오는 이 영은문을 헐고 프랑스 개선문처럼 독립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로 러시아의 요구를 반대했고 중추원 기능을 개편해서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생겨나면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이걸 반대한 고종이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있던 이 독립협회들을 강제 해산시키죠. 1년간의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조선 호텔이 된 이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열었죠. 그 옆에 황궁호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무개혁을 시행하죠. 이 독립협회 활동 그리고 광무개혁 내용은 거의 영조, 정조, 번갈아 나오듯이 매 회차마다 번갈아 가며 나오는 단골 주제니까 혹시 아직도 안 외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개념편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들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회 기출의 단독 문제로 나왔죠. 1903년에는 이 용환포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때 청나라가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8개 국이 모여서 이 의화단 사건을 진압을 합니다. 여기 참여했던 러시아가 진압이 다 끝났는데 안 돌아가고 요동반도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했던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얻어냈던 이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산림체벌권을 빌미로 우리 그쪽 지역 나무들 가공해야 되니까 이 평안북도 용환포 지역 좀 빌려줘. 거기에 우리 나무 가공하는 공장 만들래?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용환포 지역이 딱 보면은 요동반도로 가는 길목에 있고 일본도 지금 요동반도 지역, 만주 지역을 계속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용환포 조차 요구를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해서 결국 무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고 다음에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는 게 이 용환포 사건이죠. 74회 단독 문제로 사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배경 지식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국권 피탈 과정입니다. 1904년 결국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죠. 우리는 전쟁이 나자마자 빠르게 우리는 중립국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서 조선의 영토를 마음대로 군사시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시험 단골 출제죠. 제1차 한일협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문 정치가 시작이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 재정고문,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조선의 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화폐의 상태를 갑, 을, 병으로 나눠서 상태가 안 좋으면 가격의 40%만 바꿔주거나 아예 교환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상인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05년에는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통감 정치로 바뀌었죠. 여기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의병이 의사의병입니다. 아까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최익현 그리고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등이 이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의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고종은 이 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냅니다. 일본은 이걸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그리고 고종이 물러나자마자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맺어요. 기존의 통감 권한을 더 확대하고 차관은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이유로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죠. 국가에 돈이 부족하다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경우는 없잖아요. 참고로 이 한일 신협약에 도장 찍은 7명입니다.
그리고 이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의 강제 해산에 반대하면서 정미의병이 발생합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했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일본은 이 의병의 싹을 자른다면서 남한 대토벌을 자행하고 이때 한반도 내에서 의병 활동이 굉장히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07년에 나라빚을 갚자라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전 국민이 3개월만 담배 끊고 그 돈을 모으면 이 빚 다 갚을 수 있다면서 대구에서 서상돈 양기탁 선생님이 주도를 했고 대한매일 신부에서 이 운동을 적극 지원했죠. 이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사법권을 박탈하는 이 기후각서, 그리고 이어서 1910년 결국 강제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애국 계몽 단체 3가지만 아시면 돼요. 먼저 1904년에는 보안회가 있었죠.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킵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헌정연구회를 확대시키면서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고종퇴위 반대 운동을 했었고 일본은 보안법을 적용해서 이 대한자강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 시기 단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체를 하나 꼽아라. 신민회입니다. 1907년부터 4년 정도 비밀결사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공화정 형태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고 태극서관과 함께 여러 학교를 세웠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서간도 지역에는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습니다. 1911년에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되었죠. 1890년대부터 1900년대 문화를 보면 근대적 문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먼저 1898년에 전기회사가 들어오면서 한성에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 명동성당도 이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899년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그리고 1906년 경의선이 지어졌습니다. 각각 서울에서 제물포, 부산, 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신문도 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최초의 신문은 한성 순보였고 순한문으로 10일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한성 주보는 일주일 간격으로 나왔고 첫 광고가 실린 신문이었습니다. 최초의 민간신문은 아까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신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글판과 영문판을 같이 실었어요.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주로 양반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일산의학이 체결되고 나서 장기현 선생님이 여기에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하면서 일제가 이 황성신문을 잠깐 정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신문은 황성신문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순한글신문이었어요. 한글이다 보니 주로 여성들이나 서민들이 많이 본 신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우리 양기탁 선생님과 영국인 베델, 한국 이름 배설과 함께 발간을 했죠. 일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여기에 많이 실었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단골 출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만들었죠. 교육은 서울 북촌에 사는 양반 여성들이 모여서 찬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 교육에 힘쓰자는 여권통문도 발표했습니다. 1890년대는 주로 국가에서 만든 관립학교, 그리고 1900년대에는 사립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 목동에 있는 진명여고, 양정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숙명여고, 휘문고가 다 이때 생긴 사립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국학으로는 한글을 연구한 국문연구소, 신채호 선생님의 독사실론이 있죠. 개학의 마지막 종교를 보면 나철이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대종교를 창시합니다.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이 이 대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합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 이 손병희의 사위예요. 박은식은 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명학을 계승하자는 유교 구실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제강점기 가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는 헌병경찰 통치 시기인 1910년대, 그리고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시작된 1920년대의 소위 문화통치 시기, 그리고 마지막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굉장히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대표 키워드로는 이 헌병경찰 통치, 그리고 조선인에게만 행했던 태형령이 있죠. 1910년대에는 회사 설립을 하려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회사령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대대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국가 소유 토지와 그리고 미신고 토지들, 신고하지 않은 토지들은 다 일본 소유로 가져갔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하는 사업이니까 일부러 이 반일 감정 때문에 신고를 안 하기도 했고, 신고를 하려면 사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신고를 못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땅들을 다 가져갔죠. 그리고 예전부터 내려온 소작인의 경작권도 부정했습니다. 이 당시에 소작인
소작인들은 비록 땅은 없지만 조상 대대로 내가 이 땅을 경작하고 있으면 암묵적으로 그 땅은 너 땅이다, 소작료만 좀 내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서류로 남아있지 않은 땅은 일본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작인의 경작권이 다 부정당하고 상대적으로 지주권이 굉장히 강화됐죠. 이렇게 가져간 땅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으로 귀속되었습니다. 1919년 가장 큰 사건 3.1운동이죠. 박은식 선생님이 쓴 한국독립지열사라는 책을 보면 당시에 참여한 조선인이 약 200만 명,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7,500명이 넘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살던 인구가 1,600에서 1,700만 정도였으니까 이 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과 어린아이를 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제가 이 경기도 화성 제암리 지역의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한 제암리 학살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3.1운동입니다. 그리고 1910년대 국내에서 비밀결사 형태로 활동한 독립단체 대한광복회와 독립의금부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군자금을 모집했다, 친일파를 처단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박상진이 주축이 된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리고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임병찬이 중심이 된 독립의금부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 4월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판매하였고 통제, 교통국 등의 연락망도 운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1940년대가 되면 조소왕의 삼륜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채택하기도 했죠. 이 임시정부는 1921년쯤 되면 연통제도 붕괴가 되고 이승만이 주장했던 외교활동도 잘 안되면서 운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독립운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1923년에 상하이에서 국민대표 회의가 열려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데 먼저 신채호 선생님을 중심으로는 이 임시정부를 없애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창조파와 아니다, 우리 기존의 임시정부를 보완해서 잘 운영해보자 라는 안창호 선생님의 개조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났죠. 나중에 이 힘을 잃었던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이어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보겠습니다. 3.1운동을 겪은 일본은 1920년부터 소위 문화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무력적으로 통치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헌병경찰 통치에서 보통경찰 제도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용을 열어보면은 경찰들의 인원이나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자문기구인 이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에 앞으로는 조선인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은 친일파나 일본인들로만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총독도 군인 말고 문관 총독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문관 총독 임명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허용한다라고는 했는데 이 사진처럼 내용을 다 검열하면서 통과되지 않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삭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는데 이거를 민족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부터 시행한 것 중에 이 산미증식 계획이 있죠. 최근에도 일본에 쌀이 부족해서 쌀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일본에 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오자 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 쌀 증산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를 정당화시키는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 덕분에 조선의 쌀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일제로 수탈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식량난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죠.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사업 비용을 소작농한테 전가했기 때문에 소작농은 부담이 더 심해지고 20년대 이후 소작쟁의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년대 초에는 물산장려 운동이 있었죠. 회사령과 관세령이 폐지되면서 일본 기업과 상품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기업의 피해가 심해지니까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물산장려 운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는 이상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도 조선인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 하면서 이 밀립대학 건립운동이 추진됩니다. 그랬더니 일본은 원래는 20년대 후반 28년 29년쯤에 설립하려고 했던 경성제국대학을 재빨리 세워버려요. 그러면서 이 밀립대학 건립운동이 좀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은 나중에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통합되었죠.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다면 1920
1926년에는 고종의 아들 순종이 승하하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3.1운동 때처럼 크게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들의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고 60만세 운동도 겪으면서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주의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정우의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때 국내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민족주의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자치로는 우리 현실적으로는 독립이 어려우니까 일본인들 밑에서 조선인의 발언권이라도 좀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광수가 대표 인물이죠. 신간에는 이 자치운동론은 배제하고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연대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정우의 선언 이후에 아까 밀립대학 건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상재를 회장으로 해서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이 신간회에서는 노동, 농민, 여성운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했는데 그중 대표 활동이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대거 구속이 돼요.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는 상당히 우경화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쪽 사람들은 이 신간회를 많이 탈퇴하고 결국 1931년에 신간회는 해체되었습니다.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보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한국인, 일본인 학생 간 다툼에서 시작이 되었고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약 5만 4천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한 3.1운동 다음으로 가장 컸던 대규모 항일운동이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던 광주 제1고가 올해 개교 100주년이래요. 이 시기에 농민 노동운동을 살펴보면 먼저 20년대 초에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노농총동맹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7년이 되면 조선 농민총동맹 그리고 노동총동맹으로 분리됩니다. 이 농민운동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은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였죠. 그리고 193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영향으로 성격이 좀 더 투쟁적으로 변하면서 혁명적 농민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농민운동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노동운동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사건은 1929년 원산 총파업입니다. 이때는 프랑스, 일본 등 외국에서도 격려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일본 노동자들이 조선 노동자의 파업을 응원한다는 게 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1931년에는 강주룡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여성 노동운동가였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소년운동, 여성운동 등 민족운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소년운동은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죠. 1923년 5월 1일이 우리 최초의 어린이날입니다.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운동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의회입니다. 진주에서는 백정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형평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는 저울처럼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저울이 많이 등장합니다.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동아일보에서 주도한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시문의 상록수 소설에도 이 분화로드 운동이 배경이 되고 있죠.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문화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됩니다. 제일 유명한 건 나훈규의 영화 아리랑이에요. 참고로 이 나훈규 배우의 사망일이 이번 75회 한능검을 보는 8월 9일입니다. 그리고 신경향파 작가들이 모인 카프 그리고 동경 유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연극 토월에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파트 전쟁 시기 보겠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합니다. 이때는 주로 강요했다, 강제했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관련 내용들은 개념편에서도 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중일전쟁 이전부터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932년부터는 조선의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면서 원료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가 될수록 강제 징병, 징용, 여자정신 근로령 등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수탈해 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독립운동 그리고 일부 문화 파트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한 문제는 꼭 나오는 해외 독립운동 지역 내용입니다. 개념편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정말 자주 나오는 키워드 중심이고 여기에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두산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간도 지역을 서간도랑 북간도로 나눕니다. 제일 자주 묻는 지역은 서간도와 연해주입니다. 서간도에는 모두 시옷이 있죠. 서간도 지역은 사실상 이회영 육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가 다 서간도에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지역인 연해주에는 권업회, 신안촌, 그리고 헤이그 특사이기도 하셨던 이 이상설 선생님이 세운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고, 신안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대한국민의회까지 전부 연해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간도는 대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중광단, 그리고 중광단이 확대되어서 만들어진 북로군정서가 있고, 아까 대한광복군 정부 설립한 이 이상설 선생님이 만든 서전서숙, 그리고 서전서숙이 계승돼서 명동학교가 됩니다. 이 명동학교 졸업생 중에는 우리 별에는 밤의 시인 윤동주, 그리고 아까 아리랑 영화를 만든 나홍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들이 이 임시정부 수립을 제안하며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가 된 신한청년당도 이 상하이에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신한청년당 대표로 김규식 선생님이 파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장인환 전명은 의거를 계기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졌고,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흥사당, 그리고 박용만 선생님이 하와이에 만든 대조선 국민군단도 다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첫 공식 이민을 보내기도 했고,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결정한 사진결혼이라는 키워드가 나와도 미국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에네켄 공장에도 한인들이 이주했었죠. 독립운동은 의거와 독립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의거 활동 중에 대표는 1919년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입니다. 주로 일제 기관을 파괴하거나 주요 인사를 암살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써주신 조선혁명 선언을 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으로 삼았죠. 의열단 활동으로 알려진 사건만 60건이 넘어요. 그 중에 대표 인물로 이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박재혁, 김지섭 의거 정도는 한국일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대표 의거 활동이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한인애국단입니다. 대표 사건은 이봉창 의사의 일왕폭탄 투척 사건,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의거가 있습니다. 이 윤봉길 의거 당시에 중국이 일본한테 지고 나서 엄청 이를 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나중에 우리 광복이 되고 나서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 어머니를 찾아가서 우리가 광복이 된 건 다 아드님 덕분이다 라고 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직 없이 개인 의거라고 평가받는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 의거가 이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 강우규 의거, 그리고 대만에서 일왕의 장인을 암살하려고 한 조명하 의거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연도별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상황으로 구분해서 외우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1920년대 상황은 단체보다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920년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고, 우리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면 마지막에 우리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청산리 라고 홍범도 장군이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어서 같은 해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과 이 대한독립군이 연합해서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하죠. 그래서 독립군들은 러시아 자유시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러시아군의 배신 그리고 내부 다툼으로 또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간도 지역으로 내려오고 일본은 만주 군벌들을 매수해서 이 독립군을 신고하게 하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 만주에는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가 생기면서 각각 정부와 군사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도 너 첩자 아냐? 의심도 하고 단결로 잘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하자 하면서 통합운동을 시도합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가 형성되면서 한국 독립군,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가 형성되면서 조선혁명군으로 모아집니다. 저도 학생 때 딱 이 부분에서 정말 멘붕이 왔었어요. 어려우면은 이 부분 안 외우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페이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우리 3부 통합운동의 결과물로 북쪽에는 한국 독립군, 남쪽에는 조선혁명군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1931년 만주 지역을 일본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우리가 한 팀이 됩니다. 둘 다 일본이 공동의 적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청 장군을 중심으로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고 대표 전투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가 있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을 중심으로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대표 전투죠. 1930년대 중반 중국 본토에서도 독립운동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요. 이걸 굉장히 좀 복잡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했던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중국 위쪽 화북 지역에는 김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군이 있었고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만 아시면 돼요. 이 흐름 전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이 복잡하니까 여기 매달리고 있는 학생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막 진흥왕한테 덤비다가 시원하게 죽은 왕이 계로왕이었지? 이러고 있지 말고 그럴 거면 이 부분 정말 패스하셔도 됩니다. 먼저 아까 1919년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은 1930년대에는 중국 우한에서 조선 의용대를 만듭니다. 개인 단위로 의거 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조직을 만듭니다.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만들고 거기 산하군사 조직으로 조선 의용대를 설립합니다. 최초로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독립단체가 이 조선 의용대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김두봉의 조선의용군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단체는 이 한국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이었고 지청청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기도 했고 미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 OSS는 지금 미국 CIA의 전신이죠. 영국, 미국, 인도 등 이렇게 외국과 뭔가 함께했다라고 하면은 한국광복군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면 정말 어려운 독립운동 파트 끝입니다. 남은 문화사 파트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개념편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 먼저 한국사에서는 대표 인물 신채호, 박은식, 백남훈 선생님이 제일 잘 나옵니다. 먼저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죠. 조선상고사, 독사신론 등을 썼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은 피로 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와 함께 한국 통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일본은 조선은 원래 중세시대에 남아있었는데 우리 덕분에 근대화된 거다라는 식민사관을 주장했습니다. 백남훈 선생님은 조선사회 경제사를 통해서 뭔 소리냐, 우리도 외국과 똑같은 역사 발전 거쳤다라고 주장하셨죠. 그리고 정인보,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된 이 조선학 운동에서는 정약용의 저서를 모은 여유당 전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은 조선사 편수회, 청구학회 등을 운영해서 식민사학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학회가 진단학회가 있습니다. 국문연구는 일제강점기 직전에는 국문연구소가 있었고 1920년대에는 지금의 한글날을 만든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한 조선어학회가 있었습니다. 영화 말모이가 이 조선어학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종교도 개념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천도교와 대종교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선택지로 이 개신교, 원불교, 불교도 나오기는 하는데 오답 요원들이니까 한 번씩만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선 교육령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선택지로 앞으로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1910년대 일본은 1차 교육령을 통해 초등교육을 4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1920년대부터 중일전쟁 전까지는 2차 교육령 시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조선어와 역사 교육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일제는 눈에 뵈는 게 없었죠. 교육 분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었다가 그마저도 중지시켰고 보통학교도 소학교로 이름을 바꿨다가 한국신민학교의 줄임말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 거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남아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엄청 꼼꼼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주제에서 거의 100% 출제됩니다. 1945년 광복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과정까지 한 문제,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에서 또 한 문제,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서 한 문제 출제되죠.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선언,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이산가족 고향 방문,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 합의서, UN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때 최초의 정상회담,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14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선언까지 아시면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 아신 겁니다. 그리고 각 정부별 사회경제 파트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니까 너무 깊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정부별로 대표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시면 이 현대사 파트는 충분합니다. 개념편과 비교했을 때 더 깊이 다룰 내용은 없어서 현대사에서 심화 내용은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편만 꼼꼼히 공부하셔도 1급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내용들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외우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